인기가 있으면은 꼭 루머가 따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알아봤는데 과추형은 비뇨의학 전문의가 아니다. 아. 제가 또 평소에 워낙 말을 또 쉽게 하고 편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쟤는 의사가 아닐 거다라는 이렇게 오해가 있는데 저도 60분 잘 들어보면 한 5분 정도는 의사로 돌아오고요, 제가. 55분이 동네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들어보시면. 그런 것 때문에 루머가 났는데 저도 그래도 그 박사까지도 마쳤고 전문의가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과추형은 돌싱이다. 아니 사실이 아니죠. 저는 초등학교 자녀 2명 있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또 잘못된 상식을 알리려고 나와서 열심히 얘기하는 그냥 대한민국의 아주 평범한 가장입니다. 사실은 뭐 제 루머보다 더 밝히고 싶은 솔직히 대국민 꼭 밝혀야 되는 그런 루머가 있거든요, 솔직하게. 혹시 대한민국 남성들 평균 크기 혹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작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 진짜? 뭐 들어본 적은 있지만 꼭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신 거, 야. 왜요? 네, 맞습니다. 왜요? 왜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우리 김상중 씨처럼 그 말에 공감 안 하시죠?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남자가 세계에서 가장 작다. 뭐 이 말이 왜 나왔냐면 99년도에 모 대학의 교수님인데 그때 20대 남성 그 음경 크기하고 거기에 따른 그 인식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그 논문을 해외에다 싣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논문에는 123명을 조사를 했는데 성기를 잡아 늘린 크기가 있거든요. 그 크기도 재고 실제로 발기를 시켰을 때 길이도 재고 여러 가지를 적었는데 그 이제 후속 논문을 적을 때 그냥 발기 길이는 빼고 그냥 이거 잡아 늘린 길이만 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만 실리게 되었는데 영어로 실린 논문이니까 외국에서 이제 인용을 할 때는 그 논문을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 인용이 된 거죠. 졸지에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기가 발기 후에도 9.6cm 한술 잘못 떠가지고 또 이게 거꾸로 읽은 거예요. 누가 6.9cm. 그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6.9cm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안 돼, 안 돼. 그리고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크기는 제가 조사를 해도 그렇고 다른 문헌을 찾아봐도 한 13cm 정도이고요. 세계에서 작은 편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선생님 어떤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 아직도 우리 많이 개선되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게 속 얘기만 하면 되게 막 숨어서 보고 쉬쉬하는 경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몸에 대한 무지하고 잘못된 선입견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건강한 삶과 자신감 있는 인생을 또 이렇게 망칠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오늘의 강연 주제는 쉬쉬하는 비뇨약. 쉬쉬하는. 이 쉬쉬가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은 비뇨약과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대표적으로는 산부인과는 여자가 가는 곳, 비뇨기과는 네네. 남성이 전문적으로 가는 병원. 네네. 이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학과다. 이렇게 맞아. 알고 있었어요. 남자 성기가 아플 때 가는 곳이다? 성기만 아플 때. 하여튼 좀 이렇게 약간 대표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느낌. 예, 예. 네. 그래요. 저는 이제 60이 이제 간 넘은 사람인데 이제 비뇨기 계열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네네. 예, 그래서 가장 친숙하고 가장 절실한 과가 아닌가. 네. 여기 계신 분들, 젊은 분들이 많은데 비슷하게 생각하셨죠, 근데 솔직하게. 일단 비뇨약과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뇨기과, 여러분들이 아는 비뇨기과라 불렸는데 비뇨는 맞는데 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자꾸 성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성기 하다 보니까 자꾸 이쪽 이렇게 관계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남성들만 가는 과라는 게 인식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자는 산부인과, 남자는 비뇨기과, 약간 이런 식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비뇨약과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가 많냐면 저희 모친도 아들이 비뇨약과 의사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면 되게 자랑스럽게 뭐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 오여서 아드님 무슨 과야 막 하면 비뇨약과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과, 뭐 피부과, 안과, 뭐야, 비슷한 과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는 나오긴 나왔지만
비뇨기과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식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2017년도부터 그 비뇨기과를 정식으로 이 비뇨의학과라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라는 말은 이제 쓰면 안 되는 말인 거죠. 근데 아직도 비뇨의학과 의사들 자체도 간판 자체도 안 바꿔. 글자 한 개 늘리려면 또 돈 들거든. 기존 간판 바꿔야 되고. 진짜요? 그래서 비뇨기과라고 대부분 붙이는 경우 많고,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비뇨의학과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 정도로 인식이 아직 좀 많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비뇨의학과 하면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무엇을 다루느냐. 비뇨. 비라는 뜻이 흐르다라는 소리예요. 흐르다라는. 그다음 요. 소변이잖아요. 소변이 흐르는. 그래서 한마디로 소변과 관계되는 모든 과정에 연결되는 병은 저희 비뇨의학과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성분들도 소변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된다? 비뇨의학과. 그게 맞는 거죠. 우리 모친도 최근까지 방광염이라든가 약간 요실금 증상이 있으시면 산부인과를 가셨더라고요, 그게. 뭐 이게 부끄러워서 가신 것도 있지만 잘 모르셔. 근데 실질적으로 요실금이라든가 방광염 같은 경우는 우리 소변, 배뇨계통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산부인과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비뇨의학과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 몰랐어. 그렇게 되면 뭐 다행히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해가지고 악화된 상태에서 나중에 치료가 힘든 상태에서 비뇨의학과를 다시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 이게 다 비뇨의학과는 남자들만 가는 과고 뭐 성병, 약간 음경 확대, 성기 이런 쪽만 다루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전립선암, 그다음에 방광암, 신장암, 요관암 전부 다 소변과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소변 볼 때 문제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비뇨의학과로 가시는 게 제대로 가시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병 같은 경우라든가 우리 말 못하는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나 수술 같은 것도 또 이렇게 비뇨의학과에서 담당을 하는 분야니까. 그리고 전립선 비대, 그다음에 과민성 방광, 여성분들 자주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소아 또는 여성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의학과가 따로 또 있어요, 보면. 생각보다는 비뇨의학과에서 하는 일이 워낙 많잖아요. 성기부터 암 수술까지 워낙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성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도 비뇨의학과에 오는 걸 꺼리시는 이유가 혹시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뇨의학과 가면 바지를 내려가지고 자기 생식기를 보여주고 이런 여러 가지 검진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비뇨의학과의 대부분 검사는 문진으로 끝나는 경우 많고요. 다른 경우 같은 경우도 소변 검사나 피 검사 같은 것으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지 벗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진짜. 남자가 봐도 바지 벗으려면 올려 하면 안 봐요. 너가 왜 봐야 내가 이거. 진짜 오해하고 있네. 네, 그러니까 자기 소변이 잘 안 나오는데 굳이 바지 벗고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지 벗는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바지를 벗는 경우는 방광 내시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립선 검사를 할 때 약간 성기를 보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약간 성기를 잡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남의 성기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아무 그 허리 큰 잠옷에 채우셔야 돼요, 그냥. 우리 성인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자기 꽈추도 보잖아요, 이렇게 오줌 누면서도. 그러면서 저 약간 어린 애들이라든가 청소년 아니 특히 애들 말 못하는 애들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보면. 그래서 주변에 잘 봐줘야 되는데 아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꼭 또 알아야 되는 이제 비뇨기 응급 있습니다, 보면. 이게 보통 주 양육자가 엄마들이잖아요, 보면.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얘가 뭘 요구를 하는지 애가 막 울기만 울고 잘 몰라. 그래 이런 아들 둔 어머니들이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점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가면 그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히틀러는 한 개를 가지고 있고 괴링은 두 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작았던 것은 무엇일까? 내용이 꼭 수수께끼 같잖아요. 정답이 뭐겠습니까? 고아? 맞습니다. 정답은 고환이에요, 고환. 히틀러의 고환이 하나뿐이었대요. 되게 놀랍죠? 이 내용은 독일의 역사 교수가 그 이전에 히틀러가 1923년 미넨에서 맥주홀 폭동이 실패하고 아마 이게 구속됐나 봐. 그때 교도소에서 받은 신체 검사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게 보니까 이자는 매우 건강하다. 하지만 잠복관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적혀 있었대요. 잠복관은 태어나기 전에 자, 고환이 이제 음낭 속으로 완전 히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우리 음낭 알죠, 주머니. 그래 두 개가 쏙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상태에서든 음낭까지 다 못 내려오고 이 복강이든 통로든 거의 입구든 걸려 있는 게 잠복관이. 이런 경우는 이게 애기들 태어나면 만져보잖아요, 보면. 하나가 없어. 만져도 보다 보면 약간 위에 걸린 경우도 있고 이 사타구니에서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복강 안에 심지어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체중으로 태어나면 이런 또 잠복관이 또 흔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되면 고환이 안 보여도 한 6개월에서 한 1년 기다리면 자동으로 내려와.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내려온다. 그러면 계속 기다리면 안 돼요, 보면. 옛날 분들은 아이고 크면 다 나온다, 생긴다는데 그게 갑자기 왜 생겨?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18개월 안에는 무조건 치료를 받고 다시 밑에 당겨서 고정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나중에 또 고환도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렇게 또 제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네네. 태산봉알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산봉알.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기가 형격하게 차이가 나는. 네네네. 그게 그런 케이스죠. 경우였죠. 하나가 좀 덜 내려와가지고 못 자라고 한 놈은 얘 때문에 자기 일을 다 해야 돼. 더 커진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남자가 바지 꽉 끼는 거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안 같아요? 되죠. 바지 남자는 벗기는 거 선선하게 이렇게 네. 습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하고 여자들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남자는 하체를 시원하게 해주면 좋다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면. 습진 걸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자 만드는 세포가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 따뜻하면 안 만들어요, 얘들이. 시원해야 만들기 때문에 주변보다 한 1.5도에서 한 2도씨 정도 낮아야지 얘들이 왕성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낭에 정상적으로 위치해야만 정상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복관증이 치료되지 않으면 계속 복관이 있으면 이 안에서 이게 고환암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반인들에 비해서 한 40배 정도까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 잠복관 경우도 수술로 치료 100%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8개월 이전 시기 놓치지 말고 무조건 하시라. 그리고 고환염증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밤중에 애가 아파서 울고 막 뭐 이렇게 어디가 아프다 말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울기만 우는데 보니까 고환이 한쪽 빨갛게 부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모르면 아이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해열제 먹이고 버티다 보면 고환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고환이 스스로 꼬여가지고 혈관이 이제 피가 안 통하니까 스스로 죽는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고환 잘라내야 돼요. 아유. 근데 제가 뭐 이거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대부분 꼬이는 방향이 정해져 있거든 비슷하게. 그러면 내가 이게 애 머리를 저쪽으로 하고 이렇게 꽈추를 보면서 불알을 딱 잡잖아 이렇게. 그럼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책을 넘기는 방향. 이렇게 돌리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풀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면 더 꼬이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 반대 방향으로 꼬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꼭 엄마한테만 이 육아를 다 맡기지 말고 아빠들이 또 아들 있으면 이게 또 집중적으로 잘 보면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면 훨씬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그 우리 전립선이 어디 붙어 있는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혹시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방광이 위에 있고 전립선이 밑에 있는데 전립선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이 다녀봤어요. 이제 10여 년 전서부터 이제 전립선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사실 요즘에 이제 빈뇨 네. 자주 하고 또 소뇨, 그러니까 양이 작다. 예. 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야뇨하고 긴박뇨더라고요. 김방뇨 아. 그래서 요즘에는 최소한 그 자기 3시간 전에는 뭐 커피도 안 마시고 물도 안 마시고 가급적 음료를 안 마시려고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자면서 소변이 마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네. 이게 수면의 질이 많이 안 좋은 건데 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또 이게 크기는 좀 상이하지만 그 전립선이 크면 소변 보는 게 힘드니까 삶의 질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전립선이 대략 크기는 한 20g 정도. 우리 밤이죠, 밤. 우리 가을에 밤 많이 먹잖아요, 밤. 네네. 밤 딱 크기야, 밤 크기. 근데 30, 40대부터는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계속 커지고 50대, 60대 되면
50% 이상에서는 비대져 있어요 이미. 다 커져 있는데 그 증상이 심하다 안 심하다 그 정도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상인의 뭐 한두 배 커져도 비대증이고 5배, 심지어는 저는 한 10배, 15배가 커지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뚱뚱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방광이 있고 방광에서 여자분들은 요도가 바로 연결돼가지고 한 4c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소변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남자는 바깥에 뭐가 달려 있잖아요 보면. 길도 길어. 근데 거기 굳이 또 중간에 전립선이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통과해서 나와야 돼. 얘 위에 제가 방광이에요 방광.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전립선이고 그럼 얘가 커지면 밖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고 오줌길 안으로도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염증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증이랑 관계없고 얘들이 이제 뚱뚱하게 살이 찐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길이 저만큼 좁아져 있으니까 그 소변도 양이 작고 잔뇨감도 남고. 남아 있는 걸 분명히 느끼는데도 후련치도 않고 예,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전립선이 옆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고 방광 쪽으로도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광 쪽으로 계속 막 들이대. 그럼 방광이 자극되니까 소변이 얼마나 자주 나오겠어요. 요도를 눌러가지고 예.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너무 격하게 공감하셔가지고. 그냥 간단할 때는 약으로 치료가 되는데 심하면 수술해야 되고. 요 밑에 근육처럼 생겼죠, 여기에. 네네. 요게 그거예요, 이렇게. 우리 관략근. 오줌 참을 때 힘주면 얘를 쪼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립선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그 요실금 생긴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자르다 보면 요 근육이 약간 다칠 수 있거든. 자르다 보면. 그래서 이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궁금해하실 게 그럼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암으로 발전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감기 걸렸다고 폐암을 걱정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별개의 질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게 2014년 바이칼로에서 발견된 4,500년 전에 죽은 남자 유골인데요. 연구 결과 이 유골은 한 35세에서 한 45세, 비교적 젊은 나이죠. 근데 역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암으로 죽은 인간 유골이었습니다, 이분이. 근데 과연 그러면 이분은 어떤 암으로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전립선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전립선. 자, 엉덩이부터 해가지고 머리뼈까지 암세포가 다 발견된 거예요. 이분은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난 통증이 심해가지고 돌아가셨을 건데 근데 이 유골에 발견된 게 뭘 의미를 하느냐 이렇게 현대인들에게도 익숙한 병이 암이잖아요 보면. 근데 수천 년 전에도 인간의 죽음에는 이게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고 또 이뿐만 아니고 2200년 된 이집트 미라에서도 암세포가 발견됐는데 전립선암으로 이게 추정되었거든요. 아니 근데 전립선 암인데 유골 머리에 암이 있어요? 전립선암이 전이가 제일 잘 되는 부분이 뼈예요, 뼈. 그래서 이전에 그 좀 먹고 살기 힘들 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뼈가 부러져서 왔어요, 이렇게 응급실로. 이 전립선암이 이 뼈로 전이가 된 거란 말이에요. 되게 약할 거 아니에요. 툭 부딪혔는데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미.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말기 전립선암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뼈로 전이가 잘 되는 암이 전립선암입니다. 무섭다. 근데 이 두 유골의 공통점을 보면 둘 다 부족장 아니면 왕으로 추정되는데 왜일까요, 과연? 전립선암은 그 흔히 우리 황제암, VIP암이라고 해가지고 불리는데 실제로 우리 덩샤오핑 전 중국 주석, 야키히토 일본 왕,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그다음에 그 로버트 드니로 배우 같은 분들도 전립선암으로 투병하셨거나 돌아가셨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왜 왕이나 대통령, 유명인사들이 전립선암에 잘 걸릴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약간 좀 잘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구화된 식생활 되면서 전립선암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유력한 설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유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오래 살고 또 오래 살면 전립선암이 많이 노출되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4,500년 전에 35살, 45살이면 어마어마하게 장수인 거죠, 솔직하게.
다른 암들은 5년 생존율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전립선암은 10년 이상 보통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면 그 이유는 전립선암 자체의 암세포가 증식이 매우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부검을 해서 보면 한 14%까지 전립선암이 같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 자료는 그 미국에서 암 발생 통계율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미국에서는 전립선암이 1등이에요. 우와. 사망은 2등이고. 어머머. 그만큼 전립선암은 서구화된 사회에서는 심각한 병이에요. 최근 우리 국내 남성 암 발생률도 5위 안에 너끈히 들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도 많이 서구화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암 환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암 후유증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전립선암이 이 부작용이 있느냐, 그 자체가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하게 되면 일부분에서 발기부전, 요실금, 그리고 수술하게 되면 우리 정낭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 정액을 만드는 중요한 기관이 있거든요. 같이 다 제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수술하게 되면 정상적인 임신이 이제 불가능해지죠. 그리고 나는 이미 뭐 아기는 다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정액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 마지막에 그 팍 발사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보면.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하신다, 잠시. 나 이쪽저쪽하고 얘기를 해야겠다, 진짜. 아니, 보는 만족이 크단 말, 솔직하게. 아니, 남자들이 이게 공감하잖아요. 이게 저만 쓰레기 만들지 말고. 아니. 근데 그게 안 나가. 드라이 이제큘레이션이 돼가지고 그냥 울컥울컥 하는데 전혀 안 나가요. 그래서 그 휴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게 대신, 예. 발사가 안 되면 몸 안에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만들어지지 않은 거지. 아니요, 그 만드는 기관이 없어졌다니까. 장기가 없어져 버린. 그래서 그냥 느낌만 나고 대신 그 느낌은 느낌이 다 나. 그 느낌이 이렇게 절정 으악해서 팍 했을 때 걔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좀 되게 속상하겠네요. 그게 너무 싫지만 일단은 암이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수술을 안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재밌는 또 연구가 하나 있는데 이런 전립선 질환이 태어난 달에 또 영향을 또 미친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요? 와. 태어난다? 우리 혹시 몇 월 달에 태어나셨나요? 저는 8월생입니다. 저는 12월이요. 저는 12월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전립선이기 때문에 혹시 가까운 친한 사람 남편이라든가 남편은 12월이요. 똑같아요. 우리 그럼 김원효 씨는 7월생. 7월 여름이네요, 그러면. 예. 저 6월생이에요. 그러니까 6월이면 7월이면 어차피 더울 때고 몇 월생이세요? 저는 이제 음력 6월 17일이거든요. 양력을 합시다. 다 양력으로 하는데 갑자기 또 계산하기 아니 우리 힘들겠네. 아버지가 이게 그 늦게 하시는 바람에 주민등록상으로는 8월 1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어째 더울 때 태어나셨네요. 추울 때 태어나신 분들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말씀해 주신 분 중에서는 나르샤님 남편분. 왜요? 여름에 태어난 남성보다 겨울에 태어난 남성이 전립선이 좀 더 크고 그다음 전립선 암이 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이 조사됐는데 왜 그러냐면 그 임신 초기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그 모체의 멜라토닌 양이 적어지고 태아의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많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런 태아에 증가된 호르몬이 나중에 중년 이후에 전립선 비대증이라든가 전립선 암 같은 그런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약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여름에 태어났고 겨울에 태어났고 안심할 건 아니지만 겨울에 태어났으면 조금 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기는 약간 좀 반비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비례? 아까 여름이라고 하면서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셨어요, 근데 전립선을 근데 신랑 전립선을 아, 안 그거랑 보이는데. 다른 그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죄송해요. 아니 정령 얘기하고 싶은 거지 지금. 아니 다시 봐야 되고. 정력이랑 다른. 아니 그럼 그 구멍을 보셨어요, 안 보이게? 덥다 더워. 몇 월생이세요? 저도 우리 꽈치형이. 예. 과초형 맞죠, 과초형인데 저도 3월생이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럴 때 태어났죠.
그래서 약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정력에 좋은 음식은 뭐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얼마 전에 진짜 제가 김원효 씨하고 제가 술 한잔 먹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장어꼬리만 그리 드시더라고 진짜. 근데 남성 정력에 좋다는 음식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면 뭐 네. 마늘, 부추, 뭐 장어 많은데 뭐 모든 영양소 골고루 섭취하면 다 좋은 거죠. 근데 혹시 럭키 씨는 인도에서 이렇게 뭐 특히 뭐 정력에 좋은 그런 음식 있나요? 대표적으로 하면은 네, 실라지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실라지드. 신라짓 안 들어봤는데. 실라지드가 북쪽 히말라야 쪽 근처에서 나오는 약초예요. 네, 어우. 저도 필요가 없어서 먹어보지 않지만 들어보기만 했어요. 받아 적어 놓으세요 여기. 네. 괜찮네요. 근데 비뇨약계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음식은 늑대의 사과라고 불리는 건데 바로 토마토. 토마토 좋다고. 토마토의 그 붉은 색소 성분이 라이코펜인데 얘가 되게 좋아 보면. 그래서 전립선을 강하게 하고 여성분도 유방암에 예방 효과 있다고 하거든요. 암 예방에 이제 특이한 그러니까 특효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주변에 보면 토마토 이게 좋아한다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솔직하게. 한 15개 정도에서 한 20알 정도 이렇게 방울토마토라도 찝어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전립선 같은 질환이라든가 뭐 요로 결석 이런 경우에는 통증도 수반되고 불편하잖아요. 소변도 안 나오고 하니까. 빨리빨리 병원을 찾기 때문에 비교적 좀 치료가 돼. 근데 조루, 지루, 발기부전은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이렇게. 이 친구 3초인데, 이 친구는 30초야.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뜨끔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마 3초겠어요, 근데 성기능 장애라든가 이 성병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러워서 잘 숨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생뚱맞는 얘기를 하고 좀 딴소리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들어오면 딴자마자 저 조루병 왔습니다. 저 발기부전이에요. 이렇게 말 잘 못해요. 그렇죠. 자기가 젊을 때는 참 왕년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하면서 또 자기 주변 얘기해. 아는 의사 있는 얘기하고 딴소리 막 해. 그러면 제가 그 민망하지 않게끔 딱 어느 적절한 시기에 발기인지 조류인지 딱 찌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 미국계 그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 성기능에 문제 생겼다. 그럼 너 치료받겠어? 하니까 전 세계 평균이 한 18.8% 한 20%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는 2%밖에 안 된대요. 다 숨기는 거죠. 민망하게 뭐 그래 나이 들면 그렇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기능 장애로 인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데 숨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품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초록창에 검색만 하고 자기 혼자서 끙끙 앓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속설들, 말도 안 되는 속설들이 부풀어지면서 아마 비뇨학과만큼 속설이 많은 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조루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 과추를 탄산수에 담그고 있는데요. 에? 어디? 아니 근데 유튜브에서 막 그 회자가 됐다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 그 뭔 소리냐니까. 아니 탄산수를 먹어야지 그걸 과추 왜 담그냐니까. 처음에는 한 30초 담그다가 나중에 한 2, 3분 담그고 버텼다 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진짜로 뭐 조루 있는 분들은 죽을 때 진짜 유언장에 여보 나 죽을 때 양지 바른 곳에 시원한 탄산수랑 같이 묻어줘. 저승에서는 내가 탄산수 담그고 기다릴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진짜.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진짜. 탄산수 제가 그리 좋아했는데 못 먹는단 말이죠. 기분 나빠. 진짜.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고 그 이태리 타월 그 막 문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막 그 예민한 기두 부분을 막 문질러가지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무슨 이 반신욕도 아니고 뜨거운 데 담궜다가 찬물에 담궜다가 왔다 갔다 거리고 심지어는 진짜 이런 분이 있어요 보면 그 여름에 그 백사장 보면 모래 엄청 뜨겁잖아요 보면. 네. 정말. 철사장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철사장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철사장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또 집에 가서 탄산수 담그시면 안 돼 진짜. 특히 정력 얘기만 나오면 이토록 속설 얘기가 많은 게 없을 텐데 혹시 주변에서 들은 뭐 정력 같은데 관련된 요즘 그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지만은 그 탈모에 대해서도 좀 많이 탈모. 신경을 쓰죠. 그래서 네네. 이제 탈모 약들을 많이 네네네.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탈모 약이 네. 굉장히 그 남자들의 정력에 안 좋다. 네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맞아, 지금 들어봤다. 떠돌아다니는데 근데 우리 김상준 씨는 머리숱이 엄청 많으시네요 진짜. 제가 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네. 야. 머리칼. 아니,
카리스마, 네. 탈모 치료제는 그 남성 호르몬을 막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덜 빠지는 역할하고, 근데 그 부작용이 성욕을 떨어뜨리고 발기력도 떨어뜨리고 정자의 약간 양도 떨어뜨리고 약간 부작용이 있어. 근데 이거는 약간 일시적인 영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혹시 또 이 약을 끊어도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근데 대부분 너 약 끊을래, 성욕을 포기하려 하면 젊은 분들이 뭘 포기할 것 같아요? 약을 야. 포기하죠. 아니라니까. 전부 다 성욕을 포기해, 전부 다. 아 진짜요? 진짜요? 머리가 없으면 못 만나잖아, 여자를. 아, 일단 있어야 만나니까. 그래서 일단 만날 때까지는 버텨야 되니까. 얘는 버티고 만나고 친해지면 약을 서서히 끊는 거죠, 이렇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살쪘을 때 까추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똑같을까요? 몸에 묻힌다는 생각을 묻힌다. 예. 맞는 말이죠. 이게. 일단 뭐 남자 얘기는 살이 찌면 성기가 작아진다. 이거는 거의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소화비만 오지 않게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12세 이럴 때 이제 2차 성징 온단 말이에요. 그럼 목소리도 막 굵어지고 까추도 막 갑자기 막 커진단 말이에요. 막 고환도 막 커지고 하는데 그때 엄청 비만이야. 그러면 살은 여성 호르몬이 주로 관계를 하고 근육은 남성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방, 살이잖아요, 살. 여성 호르몬이 좀 득세하고 있으면 남성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막 고환도 크게 하고 과추도 크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미 중요한 시기 다 놓쳐버리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성인 돼가지고는 이미 안 돼. 그래서 음경외소증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소화비만이 있거든요. 비만은 또 비단 그 어린이뿐만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비만 체형이라는 게 단순히 막 덩치만 커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지방, 전체 지방에 비해서 체지방 비율이 높아지는 건데 우리 과추는 솔직하게 다른 장기랑 약간 들려가지고 막 살쪄가지고 과추 커질 것 같으면 어우 매일 먹을 거 아니에요, 진짜. 박지우지. 그럼 남자들 누구나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과추는 해면체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에다가 얇은 백막이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깊은 근막, 심재근막, 표층근막, 피부 등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형태로 쌓여 있고 지방 세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살쪄봐야 해면체는 살이 안 쪄. 그래서 살이 찌면 치골이라든가 주변 조직이 살이 막 늘어나니까 과추가 묻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추가 되게 작아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지방이 많으면 성관계할 때 가용할 수 있는 가치가 별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살이 너무 많으면.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살이 쪄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과추 자체를 크게 해야 되는 시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시다면 평소에 살이 안 찌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아 진짜. 아니 사정을 많이 하면은 네네. 그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지. 어떤 사장 말하는가? 여보 용돈 좀 올려줘. 그 사정. 아니요. 제발 저 오늘 늦게 들어갈게. 아니 까딱 말했던 게 예. 이게 팍 이거. 아 그 사정. 아 근데 진짜 그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정 많이 하면 몸에 안 좋을 거다. 네 들어봤어요 그거는. 들어보셨어요? 네. 아, 이전에 그 중국의 황제한테 방중술에 대해 가르쳐 준 것을 엮은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겠죠? 아마 소녀경. 그래서 이렇게 사정을 하지 않아야 장생할 수 있다 하면서 저비불로라는 말이 나왔는데 과연 정액을 너무 많이 배출하면 정말로 수명이 줄어드는 것인가? 정액을 아껴야 된다는 거는 비뇨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기계에도 기름 쳐놔야 되지. 그거 너무 안 쓰면 못 쓰잖아요, 보면. 그런 것처럼 정상적인 이렇게 건강한 성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액도 배출하고 해야지 우리 몸 생리상 너무 안 쓰다 보면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립선 질환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치료 목적으로도 사정을 좀 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성기능과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그 참는 것보다는 시원하게 배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코 크기하고 네네네. 성기 크기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많이 들어봤어. 너무 많이 들어봤죠. 코가 크면 오! 스트롱맨이다. 같이 크다. 크기도 클 같다. 것이다. 우리 예전에 고전 심청전 보면 뺑덕어범 아시잖아요, 그분. 그분이 막 코가 큰 총각만 있으면 그렇게 막 떡을 사줬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코가 큰 총각이 정력도 좋고 그것도 막 되게 크고 그래서 옛날부터 큰 코가 남성다움을 상징하는 심벌인데 그 제가 이제 수술하면서 그 이제 한 7,000명 이상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라이브 싱싱한 과추를 봤잖아요, 제가. 그 얘를 땡겨도 보고 막 느려도 보고 하면서 길이도 재보고 물론 이렇게 동의서 다 받고 가랗게 발표를 하려고 이렇게 이 가 데이터 발표가 나온 거죠. 한 6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 코 크기랑 약간 관계가 있어요, 보면. 이게 왜 이 연걸 왜 했냐면 코 좀 그만 만지시고 그게. 근데 약간
아니 코 수술하면 코만 크지 이게 왜 커져 갑자기? 코 수술하면 이게 막 커지고 있어 이렇게. 아니, 머릿속에 하는 건데 들렸네요. 저는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네. 순간 네. 너 그러다 큰 코 다친다. 네. 이 얘기가 그 범상한 표현이 아니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럼 큰코 혹시- 다친다. 예, 큰 코 다친다. 왜 하필 큰 코 다친다? 다치면 이것도 다치는 게. 예. 아, 코가 휘면 꽈추가 인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면 막 싸우다가 코한테 빡 맞아가 코가 빡 휘면 꽈추까지 빡 휘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두 개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크로스 체크할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국내에서 그 음경 크기에 대한 그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보면. 2009년도 논문인데 그 우리 손을 펴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다 펴보세요, 이렇게. 펴보면 검지 두 번째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보다 짧다 손 들어봐요, 남자 중에. 여자 말고 좀. 아니, 검지가 짧다. 약지보다 검지가 짧다 손 들어보세요. 많이 짧다 손 들어, 많이 짧다. 이분도 많이 짧네. 많이 짧나? 비슷하네 보니까. 왜 두 번째가 더 긴데? 나는 이게 짧아. 결론이 뭐냐면 이 두 번째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하고 이게 차이가 심할수록 이 꽈추가 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 아, 저는 여기 이분은 이게 더 긴데? 네, 이쪽이 두 길어요. 번째가 아이고 어쩌나 이거. 아이고. 아니, 내일 병원에 가면 돼요. 예, 재밌지 않은 소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와 약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손가락 길이도 상관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당황스럽게 만들고 막 황당하게 만드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죠. 보통 확대라든가 자위에서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병원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성관념이 좀 약간 잘못된 분들도 많고 물론 확대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병원에 가야 되지.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잘못된 속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저는 부작용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같은 경우도 제가 논문으로 적은 거거든요, 논문. 뭐야? 뭐예요, 그게? 엑스를 찍었는데 이게 쇳덩어리 같은 게 두 개 들어있어요, 두 개.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 쇠막대 자석. 오른쪽도 예.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이렇게 찍힌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두 개만 넣고 빨리 병원에 온 거고요. 어떻게 넣었지? 그러니까 요도로에서 이 깊은 요도로에서 잡아 넣는 게 더 신기해. 전립선도 통과해야 되고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 없지만 자석이 48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어떤 경우냐면 자석을 넣고 요도에 넣고 자위를 한 거야, 자위를. 그러니까 그런 자위가 좋았나 봐, 자기가. 그래 안에 넣고 막 하다가 약간 좀 깊게 들어갔거든. 안 빠져나오는 거야. 자석을 한 개 더 넣었어. 이걸 붙여서 나오려고. 나오겠어요, 이렇게. 안 나오죠. 같이 들어갔지. 48개까지 넣어서 뽑아보려고 하다가 더 이상 하다가 안 되겠다. 병원에 온 거죠. 이 같은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수술해서 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별별 사람 많아. 전선을 난 잡아넣었는데 방광 안에 전선이 말려가지고 한 2, 3m 되는 전선이 들어있어. 근데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변명하는 게 무조건 똑같아. 술 먹고 자고 있는데 친구들이 넣었대. 그래서 항상 레파토리는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에 이런 친구들 오면 술 먹고 친구 넣었죠 하면서 네 하면서 이렇게 질문한다. 굳이 들을 필요 없단 말이야.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요도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세린 같은 거. 바세린. 네네, 바세린 바르는 거. 예. 그다음에 우리 상처 치료에 후머시기 있잖아. 마머시기. 그런 거 녹여가지고 이게 액체 성질 있을 때 걔를 주사기 해가지고 이 꽈추 안에 잡아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거의 99% 100% 나중에 병원 와가지고 음경에 있는 살 다 도려내야 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사과 껍질째 계속 베어 먹으면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렇게 중간만 쏙 남고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자, 꽈추 기도만 달려있고 밑에 이렇게 생선뼈처럼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런 잘못된 그 자극을 쫓는 분들은 결국에는 병원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진료를 보다 보면 털 때문에 안 보이는 수준이 아니고 없단 말이에요. 같이 찾아야 돼. 그래. 너무 작아, 너무. 그럼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 정도 평균입니다 말하면 이 새끼 이게 평균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작은 경우에는 농담도 못해요. 이렇게 근엄하게 어릴 때 좀 비만이 있었나요? 어떤 경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음경 외소증인데 외국에 보면 그 내사전에 불가능 없다는 유명한 분 있잖아요. 보면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이 죽고 난 다음에 검시한 의사들이 이 고환하고 가출을 봤는데 유난히 작아가지고 아마 이 내분비 질환을 앓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데 뭐 그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근데 또 우리 여러 가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분들은 예전에 말 타고 다니잖아요. 보면 말 타고 다니면 계속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러면 과도하게 해음부를 계속 자극하게 되고 그럼 피가 잘 안 통하잖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생활이 계속되고 하다 보면 고환이라든가 이렇게 음경 발달이 좀 왜소하지 않았느냐.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네. 사이클 많이 타시잖아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사이클을 많이 타면 남자들 전립선에 안 좋다.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의자 모양 딱 생각해 보면 그게 딱 의자는 어찌 돼요 이렇게. 창자가 쭉 밑에 다 누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방광 밑에 있는 전립선 짜부러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카페 뼈로 또 막혀져 있어. 애가 탈출구가 없어. 아니 이게 얼마나 불쌍해 전립선이. 그러면 피가 안 통해. 우리 아무리 예쁜 여자친구도 10분 이상 800에 주면 싫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자전거를 1시간, 2시간 타고 다니면 어찌 되겠어요. 전립선 죽으라는 거지. 그래서 요즘 전립선 안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전립선이 덜 눌리게끔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보면 70대 노인분이었는데 확대 수술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성관계 목적으로 하는 수술입니다.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발기가 잘 되는 수술이 아닙니다. 말해주니까 알고 있다고. 내가 그거 모르고 왔겠냐고. 아유 그러면 내가 농담 말하잖아. 아유 할머니하고 금술 너무 좋겠네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 꽤 됐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아니래.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옆집 뭐 박영감하고 내가 30년째 목욕탕 다니는데 맨날 작다고 놀림 받아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자존심. 목욕탕 갔을 때 이렇게 떳떳하게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항상 수건으로 가려졌던 자기 자신이 밉다는 거죠. 하겠다 했는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 뒤로 코로나 터져가지고 아 너무 안타까워. 한 2년간 아마 목욕탕 못 가셨을 텐데 건강하셔야 될 텐데 걱정해 진짜. 이분 너무 기억이 나가지고 생각이 나고 일단.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중학교인가 거기서 콘돔 씌우는 법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난리난 거예요 이렇게. 중학생한테 무슨 콘돔이냐고 장난하냐고. 근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콘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모순이잖아요. 다른 나라의 성교육은 어떨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교육 보면 너무 진지하고 그냥 하지마, 크면 다 알아. 하지마. 노래 가사도 있잖아. 막 서태지 노래에도 어른들은 항상 말하지.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일이 하잖아요. 이렇게 노래 가사 있을 정도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의 성교육은 어떨까? 이게 덴마크에서 나오는 성교육 책인데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5세부터 교육을 한대요. 근데 내용 보면 실제로 남자가 성관계하는 게 그대로 나와. 피스톤 운동까지 다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종이에 발사되는 게 다 나와 보면. 너무 막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에이 그거는 개방된 서구 사회니까 그럴 거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성교육이 많이 바뀌고 있대. 베이징 사범대 출판부가 개정해서 만든 건데 새롭게 내놓은 초등학교 성교육 교과서 한번 보세요 한번. 그럼 지금 꽈추가 서가지고 지금 들어갔잖아요 안에. 저런 거 보는 것도 민망할 수준인데 굳이 친대 묘사를 해놨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아빠 엄마 저렇게 누워있으면 애 만드는 거야 라고 이제 애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일단.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런 성교육 많이 들으면 어찌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장에는 좀 발칵 뒤집혀지고 문제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미 우리 자녀들은 충분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단 말이에요. 훨씬 더 많이. 중학교 정도만 되면 뭐 성관계 영상 안 봤을 것 같아요.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겁게 생각해가지고 이미 머리, 몸은 서구화되고 있는데 그 성에 대한 인식만 쫙 계속 바닥에 깔려가지고 자꾸 이게 미스매치 되잖아요. 보면. 성의 선호도 때문에 남자들이 힘듭니다. 근데 이게 남성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힘들어요. 일단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듣고 깨시는 분들 계시죠? 네. 이 새들이 노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경쟁이에요. 송버드라고 그래서 암컷을 부르기 위해서 새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새들이 있는데 어떤 새가 어려운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항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노래를 내가 따라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게요. 그 수컷들이 직접 지네들끼리 싸워봐요. 그렇게 되면 상처 입고 결국에 암컷한테 선택도 못 받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로 싸우게 되면, 노래로 싸우게 되면 몸에 상처를 안 입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컷한테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예를 들면 문천식 새는 굉장히 노래를 잘 따라해요.
그리고 재환이 새는 노래를 잘 못 따라해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들려주고 암컷이 선택하라고 하면은 문천식 새, 잘 따라하는 수컷을, 머리 좋은 수컷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능력으로 이어지니까. 근데 까다롭게도 유명한 뿔렁병아리의 예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암컷과 수컷이 서로 구애하는 장면이에요. 먼저 뛰는 게 암컷입니다. 암컷이 이렇게 신기하다. 무리를 뛰어가게 됩니다. 싱크로나이즈 그거 하는 거 같아, 그치? 너무 귀엽다. 그래서 이 뿔렁병아리는 잠수성 오리이기 때문에 다리가 엉덩이 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뛸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 암컷이 이렇게 무리를 뛰어가다가 수컷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또 각도를 팍 틉니다. 네, 그러면 또 수컷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뿔렁병아리가 수컷을 고르는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 지구력 테스트죠. 무리를 이렇게 쫙 뛰어갈 때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이게 너무 떨어지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잘 간격을 맞춰서 따라가야 되고요. 까다롭구나. 어느 순간에 근데 각도를 팍 틀어요.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냥 지나가면 탈락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지구력과 꺾어지에서 이렇게 하는 순발력을 테스트를 할까요? 뿔렁병아리는요, 부부가 함께 공동 육아를 해요. 그래서 아빠가 먹이를 가져오는 동안에 엄마가 아기를 보고, 아빠가 아기를 보는 동안에 엄마가 나가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만약 천적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매나 이런 천적이 나타났을 때, 아빠는 무리를 뛰어야 돼요. 나 잡아봐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둥지와 새끼를 보호하는데 잘 뛰어야 되겠죠. 보호의 능력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구력이 좋아야 돼요. 트는 건 뭘까요? 매가 잡아야 되는데 피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리 잘 뛰어도 잡아먹히면 소용없죠. 돌아와야죠, 그죠? 돌아온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딱 멈추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거의 1, 2분 내에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너무 늦으면 나와보면 이미 암컷은 없어요. 그런데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모도 물론 중요합니다. 암컷이 대칭인 수컷을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 혹은 시골에 제비 보면 제비 수컷이 날아갈 때 쫙 피고 날아갑니다. 자기의 대칭성을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미도 마찬가지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건강하게 잘 발달을 했다. 기능이 정상이라는 거를 이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사람의 경우도 이 남자 얼굴인데요. 이쪽은 비대칭이고 이쪽은 대칭으로 가죠.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약간 대칭성이 강한 사진들이 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물고기 경우인데 물고기도 예외가 없죠.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이쁜 색깔을 나는 수컷을 좋아하는데요. 빨간 색소는 본인이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영양가가 있는 그런 음식인데, 식물인데요. 이걸 먹으면 이 색깔을 많이 내요. 그만큼 이 수컷이 영양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 관리도 잘하고 맛있는 걸 먹게 되면은 근육이 늘어나고 복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여성이 그거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번식을 위해서라면 꼭 사랑이 필요할까? 많은 동물의 예들이 번식만을 위해서는 꼭 사랑이 필요 없다. 뭐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물속에 사는 굉장히 작은 벌레인데요. 요즘 희한하죠. 눈이 없어요. 서로 못 봅니다. 얘네들이 교미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이 수컷이 가서 손가락으로 암컷 앞에서 이렇게 흔들죠. 그러면 암컷이 가만히 있다가 먹을 게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순간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정자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거 잡으려고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네. 그리고 다시 앉으면은 그럼 이제 교미가 이루어져가지고 수정이 되는 거죠. 정말 낭만이라고는 전혀 없는.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번식은 잘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살아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좀 더 결정적인 증거인데요. 사마귀의 교미 장면인데요. 네. 뭔가 이상하죠? 머리가.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수컷의 머리가 없죠? 네. 이 머리가 어디 갔냐면 거꾸로 돼 있나? 지금 암컷이 드셨어요. 지금 암컷이 드셨어요. 머리. 그 왜 그러겠어요? 사실은 보면 수컷은 되게 작잖아요. 암컷은 되게 크고 수컷도 아마도 내가 잡아먹힐 걸 아나 봐요.
그래서 이 수컷이 암컷한테 접근할 때 바로 가지 않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조심성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머릿속에 있는 뇌죠. 그래서 이 수컷 사마귀의 뇌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피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얼른 이제 올라갔는데 그 순간에 이 암컷이 그 걱정 근심 가득한 뇌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미가 잘 됩니다. 머리가 없는데 없는데도 예, 사마귀는 머리가 없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살아서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그거는 이제 혈관 구조가 곤충과 다른 포유류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 남성분들 솔직히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첫사랑의 경험을 돌이켜 보세요. 주저주저 해요. 주저주저 하죠.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그걸 술을 먹거나 이제 그런 상태에서 취중 진담을 하는 거죠. 아무한테 접근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접근해라 하는 기능들이 전두엽에 관여합니다. 이마에 있는 부위인데요. 술을 먹게 되면 그 알코올이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을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단순히 번식만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의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 그 의문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동물들이 사실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냥 교미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결혼 제도와 비슷한 게 없는데 어떤 동물들은 이제 가정을 형성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백조 같은 경우에 이런 계통들을 보면은 부부가 한번 연을 맺으면 이제 평생 같이 가는 두루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신기한 건 한 가지는 오래 가는 부부 동물들을 보면은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서로 네, 서로. 잘 사는 부부들 보면 얼굴이 굉장히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동물들이 어떤 게 암컷인지 구별이 안 돼.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네,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일부 일처제인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알겠죠? 뭐가 수컷인지. 화려한 것들이 보면 일부 다처제. 암컷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보시면 오리 종류인데요. 이게 암컷입니다. 암컷이 화려하죠. 그렇죠? 그래서 암컷이 많은 수컷을 거느리는 일처 다부제 케이스예요. 이 대목에서 좀 응용을 해보시면 지금 미혼인 분들이 너무 이렇게 화려한 남성을 선호하시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비록 복근이 없더라도 다양한 것을 고려해가지고 배우자를 결정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랑의 의미가 뭘까? 우리 욕정의 단계, 그 다음에 끌림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 정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사랑에서 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이미 뇌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 초에 이제 뜨거운 감정을 싫어서 뭐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또한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 얘네들이 원래는 자궁수축 호르몬이고 우리 이뇨를 배뇨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호르몬들이 이 정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연애할 때 굉장히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전화하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한 번쯤은 좀 혼자 있고 싶다. 네, 혼자서 좀 영화도 보고 책도 좀 읽고 제가 뭘 하고 싶다. 그런데 매번 가서 이제 애도 봐야 되고 내 집안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기회가 온 거예요. 아내가 애를 데리고 친정에 간다는 거예요. 네, 그 날짜가 3박 4일로 결정됐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이제 디데이로 해서 손꼽아 기다린 거죠. 19, 87 해갖고 그날이 딱 오고 이제 버스 태워 보내고 드디어 이제 자유로운 그걸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 계획했던 걸 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뭘 해야 되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전화하고 잘 도착했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버티다 그날 밤에 심야 열차를 네, 버스를 타고 약간 수습하신 여기까지 기억은 기억은 왜곡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 단계가 이제 되는 거예요. 뭔지 좀 아시겠죠, 그죠? 이제 그러면 정을 만드는 신경 기전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게 밝혀진 건데요. 들쥐가 두 종류가 있어요. 바람피는 외도형 들쥐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가정적인 들쥐죠. 암컷, 수컷이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과학자들이 이걸 가만히 안 놔두죠. 같은 들쥐인데 얘는 왜 가정적이고 얘는 왜 외도를 할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뇌를 꺼내서 비교를 해봅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꺼낸 게 좀
자극적인가요? 제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인데 과학자들은 뭔가를 이제 꺼내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두 뇌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드디어 원인 물질을 찾아내게 돼요. 이 뇌를 이렇게 자른 단면인데요. 보시면 아래쪽에 까만 점 같은 게 보이시죠? 네. 그게 뭐냐면 배측 창백이라는 그런 뇌 부위예요. 특수 뇌 부위인데요. 시상하부에 거기에 바소프레신 리셉터가 굉장히 수용체가 많이 발현이 됩니다. 아까 바소프레신이 굉장히 그 정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바소프레신 신호를 받는 그런 유전자가 굉장히 이 가정적인 생쥐에 많이 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외도하고 바람피는 생쥐의 뇌에 넣어서 유전자를 발현시켜줘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가정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과학에서 그 인과관계를 밝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네,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람한테서는 이게 불법 시술이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유전자를 발현시키려고 그러면 뇌에 여기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뇌 속에다 주사를 해야 되는데요. 있었으면 불티나게 팔리시죠. 이렇게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거 촬영하면 저렇게 나오기는 하나요? 저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아직 사람한테서는 저 외도하는 사람과 가정적인 남자와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본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사람한테서도 그걸 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전이요. 다들 외도의 이야기에 예, 다들 너무 발끈하신 거 같아요. 관심이. 다른 기회에 특집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럼 여러분들 여기 미혼이신 분들은 저 남자가 멋져 보이는데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죠. 예, 그래서 이 외도형 수컷 쥐하고 가정적인 수컷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이건 공간 학습 능력을 테스트한 건데요. 희한하게도 외도를 잘하는 생쥐가 공간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길을 잘 찾아요. 네, 길을 잘 찾아요. 왜 길을 잘 찾을까요? 외도형 생쥐가? 아무래도 다녀야지 이성을 좀 만날 수 있으니까. 문준진 씨 운전 되게 잘해요.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아니, 길을 몰라요. 내비 없으면 아무도 못 가요. 개그맨들 사이에서 길은 문준식 씨의 모르라는 길을 얘기가 몰라요. 있거든요. 길을 모릅니다. 야. 답이 거의 맞았습니다. 뭐냐면 돌아다녀서 많은 암컷을 만나야 되는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어느 암컷이 있는지를 잘 아는 거죠. 역시. 그렇죠. 저 옆 동네에 홀로 사는 암컷이 있더라. 여기도 있더라, 저기도 있더라. 다 이제 꿰고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여러분 남자친구가 공간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가정에 충실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정이라는 게 왜 생길까? 물론 정이 있으면 우리 가정적이 되고 자식들도 잘 보살피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크 판카셉이라는 박사님께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쥐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배도 긁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쥐랑 친해졌는데 쥐가 친해질 뿐만 아니라 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장크 파카셉 박사님께서 손으로 맨날 긁어주니까 손만 보면 이 쥐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안 들리실 텐데요. 손을 주고 이렇게 긁어줄 때마다 이 쥐가 소리를 내요. 키득키득키득키득 소리를 내요. 진짜? 자, 보세요. 된다. 사람이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네, 아닙니다. 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리는 우리가 못 듣습니다. 이거는 초음파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데 이거는 비디오 동영상에서 소리가 들리게끔 이거를 프리퀀시를 낮춘 거고요. 사실은 이게 사이언스에 나온 결과예요. 근데 좀 아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쥐가 사납고 그렇거든요. 근데 볼펜 같은 걸 이렇게 긁어주면 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눕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실험할 때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쥐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웃을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건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중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분노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랑과 분노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요.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 분노하지 않고 다들 천사 같다면 어떻게 보면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사회가 각박하고 경쟁하고 저 사람이 뭐 나를 방해해도 화가 나고 방해 안 하고 너무 잘 나가도 화가 나고 뭐 이런 정말 분노의 사회잖아요. 분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분노와 사랑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향수라는 영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대에 섰잖아요. 그래서 온 관중들이 청중들이 이 사람을 죽여라 막 항의를 하고 막 분노를 하는데 이 사람이 향수를 뿌리죠. 그 순간에 뇌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분노가 잦아드는 이제 그런 영화가 되는데요. 이게 신경과학적으로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 분노 회로와 사랑 회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요. 사랑과 분노의 회로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서로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분노를 억제하고 분노는 또 사랑을 억제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신경 뇌지도에 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쥐들은 소리가 나는 게 뭐냐면 신경이 활성이에요. 예. 이게 신경이 한번 흥분할 때마다 나오는 소리예요. 이게 기본이고요. 근데 여기 수컷을 넣어주면 그죠? 이 공격성과 분노가 나올 때 이 신경이 마구마구 활성화가 더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경이 분노를 만들어내는 신경세포인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컷 생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용한 소리가 나다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죠? 다음에는 뭐냐면, 자, 이게 아까 그 똑같은 분노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가 화를 내고 있죠. 따딱따딱. 여기다가 암컷을 넣어줍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용하죠.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신경회로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신경세포가 아주 가까이 등을 맞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암컷이에요. 그래서 얘가 구행동을 하고 교미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순간에 빛으로 분노 신경을 자극해 준 거예요. 억지로 과학자들이. 그랬더니 가정폭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신경의 기능은 어떤 그런 좋은 감정들을 억제하고 분노 행동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비디오인데요. 이거는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무장갑이에요. 거기다 빛을 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여러분 화났을 때 막 벽을 친다거나 엉뚱한 병을 깬다거나 그런 이제 행동이 빛을 자극할 때만 나타나게 되고 이제 빛을 끄게 되면 그런 행동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신경과학자들이 아는 거는 뭐냐면 사랑과 공격 신경세포가 서로 억제하는 관계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해 아이들을 얻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지금 사회가 각박하고 학교 폭력도 심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폭력을 없애려고만 노력할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정말 우정을 쌓고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런 폭력적인 것들이 저절로 억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신경과학적인 조언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그런 좋은 감정의 기능이 뭔가.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정을 쌓을 수가 있고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는 교감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교감이 되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효진 씨는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좋죠. 설레이고 제가 오해영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죠. 네.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거울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상대방이 느낀 감정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시청하시는 아주머니들의 등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게 진짜 거울신경이 발효를 하기 때문인 거고 오해영이 된 느낌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서 뭔가를 느끼시는 거죠. 저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입을 자꾸 이렇게 내밀게 돼요. 그게 바로 거울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게 좀 싫더라고요. 드라마를 저런 장면을 보고 아내가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별에서 온 그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외계인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외계인도 외계인 나름이죠. 김수현 씨가 굉장히 열연을 펼치셨는데 연기력은 출중하지만 저는 이렇게 감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실험실에서 맹꽁이를 키웠었는데 맹꽁이 이름을 제가 김수현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감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 동물원에서 뱀의 먹이로 흰 쥐를 이렇게 줬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2마리 생쥐를 넣어줬는데 뱀은 당연히 한 마리를 먼저 이렇게 물었겠죠.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친구 생쥐가 뱀을 공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와. 네. 막 물고 그래서 사육사가 감동을 받아서 2 생쥐를 다 구해줬다는. 그래서 저 생쥐도 다 살았답니다. 야, 어머, 대단하다. 실제로 이거를 실험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비디오는 뭐냐면 이 친구 렛이 갇혀있는 렛을 구출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펠기 메이슨이라는 박사님이 실험을 해본 결과 이렇게 자기가 잘 아는 생쥐일수록 더 이런 구출해주는 행동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서로가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거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실제 뇌 영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고 그 아픈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뇌를 같이 찍어봤어요. 요 왼쪽에 있는 것은 아픈 사람의 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길쭉하게 나온 것이 보면은 이 몸이 아픈 그런 통증 신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아프고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아프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픈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보면은 같이 아파하는 거죠. 보시면 몸은 아프지 않지만 마음이 같이 아픈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번식이나 열정적인 사랑을 위해서만 이런 좋은 감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교감하고 협력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거울신경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는 여러 가지 경험을 연결시킨다.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오는 환경적인 자극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서로 사회적인 연결 관계도 열심히 연결을 시킨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번식을 넘어서 사회적 동물이 더욱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끔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는 더욱더 인간답게 하게끔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Would you love me for my money? Or would you love me for my head? Or would you love me through the winter? Or would you love me? 제가 어렸을 때요 옥상에서 이렇게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저 그 앞 동네에 해가 커다랗게 이렇게 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제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저 동네 뒤에 가면 해가 있겠다. 저걸 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길로 이렇게 길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7살 때인데 다르게 말하면 가출이죠. 근데 갈 때 제가 혼자 갔어야 되는데 어린 동생을 또 데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열심히. 제가 그래서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결국엔 해는 못 찾았어요. 못 찾고 동생이 자꾸만 이제 보채니까 이게 한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만진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리어카 박혔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우리 뇌 속에 뭔가 갖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래서 저도 요즘 TV를 잘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TV 홈쇼핑을 보다 보면 정말 갖고 싶은 아이템이 나와요. 저런 걸 주문하면 안 되겠지 생각을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하시고 그 시계가 자꾸만 가고 있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주로 사게 되는 아이템이 립스틱이라든지 립스틱이요? 네, 제 아내가 사용하는 그런 아이템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저희 아내는 반품을 하고 저희 아내는 반품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뇌에 있는 지름신 회로 왜 이렇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탐욕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일부는 제가 세계경제포럼에서도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와. 예, 이 그림이 뭐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과 이브의 유명한 이야기죠. 저 선악과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절대로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브의 마음속에 보기도 좋고 만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끌어오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선악과를 잡아서 맛도 보고 남편한테도 주고 그래서 같이 망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인데 결국에 선악과 아이템으로 인해서 생성된 거죠. 만일에 저거를 갖고 싶은 욕망이 애당초부터 없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겠죠. 그래서 우리 신경회로에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새로운 물건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게 아이언맨인데요. 아이언맨 보면은 제가 지금 집에 있는 건데 눈에 불이 나고 가슴에도 불이 나오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비싼 저 아이언맨을 다 들고 들어오게 되면 아들이 숙제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저 아이템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저런 아이템을 보고 갖고 싶은 욕망이 많은 그런 동물들에서 나타납니다. 어린 동물들한테 이렇게 공이나 장난감을 던져주면 막 갖고 놀아요. 그런 아이템은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전혀 유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강력한 소유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템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활용한 게임이 나왔죠. 포켓몬고라는 게임이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 학회에 가니까 학회장에도 얘네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리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추얼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런 욕구를 활용해서 게임을 만든 거죠. 굉장히 신경과학적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 이번 유명한 비디오니까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이렇게 가상회로 있는 아이템을 습득을 하면서 점수를 따는 거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죠. 이게 그 고정행동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런 시각 자극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버추얼 아이템이 없어지고 리얼 아이템이 나타나니까 얘가 또 반응을 하게 되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전 시간에 봤을 때 이게 패턴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패턴 분리. 아이템을 좋아하는 욕구가 있어서 이게 패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잡아먹는 그런 에너지 소모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차원 아이템 이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회로가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서양화, 특히 그 초상화의 발달 과정을 보면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오래된 초상화입니다. 제일 끝으로 가면 입체적인 느낌이 점점 더 살아나죠, 그죠? 아마도 초상화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림들을 3차원 입체감이 나는 그림들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됐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설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 뇌신경 회로에 이런 3차원성을 좋아하는 그런 회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3차원화가 되는 거죠. 3차원 영화도 나오고 3D 영화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 미술의 거장이죠. 앤디 워홀 같은 현대 미술의 거장은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사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액자에만 넣으면 예술 작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열심히 그림 그리고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변기를 엎어놓은 것도 작품이 될 수가 있고 캔 뚜껑도 그 자체로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신경과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뇌에는 어떤 3차원 물체든지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걸 갖고 싶은 욕망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라도 2차원 그림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뒤집으면 3차원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 뇌에 뭔가 3차원 자극을 볼 때마다 갖고 싶은 감정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포함한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이 이런 3차원 아이템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이런 걸 것 같아요. 많은 먹을 것들이 3차원이에요. 여러분 2차원 라면 드셔본 적 있어요? 라면 다 3차원이죠, 그죠? 네. 사과도 그렇고 모든 먹을 것들이 3차원입니다. 그래서 3차원 물체들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만져보다 보면 그중에 먹을 것들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먹이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3차원 물체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물체를 봤을 때 특히 많이 이렇게 가져오려고 그러죠. 이걸 두 글자를 뭐라 그래요? 욕심. 근데 보면은 이게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오는 거가 아니라 먹을 거보다 더 많이 가져오게 되죠. 근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에서 나타나는데 욕심이라고 나쁘게만 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에는 먹을 게 항상 흔하지 않아요.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방으로 축적해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비만 문제도 이렇게 생기시고 하는 건데, 뱃살. 우리가 이 욕심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런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그런 느낌이 사실 우리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먹을 게 많은데 먹을 것만 먹고 배부르면 가만 놔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먹을 게 이제 사라졌을 때 굶어 죽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템에 대한 욕심이 생존에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쥐의 위입니다.
그래서 이쪽 쥐는 지금 배고픈 쥐고요. 저쪽 쥐는 배부른 쥐예요. 근데 이쪽 쥐는 이미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동글동글한 요 아이템을 계속 모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식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동물들은 배가 불러도 들 수 있으면 많이 배에 채우고 또 나머지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저장해놓고 쌓아놓는 이제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이런 아이템 선호도는 어디서 오느냐? 이게 남녀 간의 문제로 또 이게 비화가 되는데요. 암컷들이 좋아해요. 예를 들면 저 뉴기니에 있는 이 새 같은 경우에는 바오버드라는 새인데요. 쓰레기를 모으는 걸 좋아해요. 쓰레기를요? 네, 쓰레기, 아이템. 무슨 아이템이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둥지 주위에다가 아이템을 모아놓으면 암컷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 암컷이 이런 쓰레기가 많은 환경을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귀엽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물건을 물어오는 바우어버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플라스틱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뿌려놔도 이게 다 모은 거예요. 이 수컷새가 애들이. 예, 그리고 이제 돈을 먹을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모아다 주면 또 암컷이 좋아하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만 가지 사람이 만든 쓰레기도 모아놓으면 또 암컷이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암컷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아이템을 모으게 될 거고 그게 또 번식에 성공을 해서 계속 그 유전자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수컷들 같은 경우에는 3차원 아이템을 이렇게 몸에 지니고 암컷을 유혹하는 그런 공작새와 같은 수컷들이 있죠. 이게 생존에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수컷 공작새가 이게 날개 피다가 많이 잡아먹힌다 그래요. 눈에 잘 띄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먹히는 것보다는 여성한테 선택을 받아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화려한 공작새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새는 머리에 이렇게 보면은 3차원 물체를 달고 이제 춤을 추죠. 그래서 온몸이 아이템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많은 수컷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행동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자기 몸의 3차원성을 활용을 해서 암컷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물 머리에 들고 돌리는 거래. 그래서 암컷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예, 그래서 이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라는 그런 새인데요. 이 새가 춤을 추게 되면 춤을 잘 추는 그런 새들이 암컷에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인데요. 저 위에 달린 흰 깃털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본드로 붙여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 중에 하나는 암컷이 저거 없는 새보다 저거 다른 수컷을 좋아해요. 그래요? 저는 참 불만인 게 저거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외계에선 수컷이잖아요. 근데 저는 수컷을 좋아해요. 이런 반신반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여성분들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 장동건 씨인데 이 머리에 아이템을 잘 비교를 해보시면 이거 너무 했다. 그 외모는 떨어지지 않는데 머리 앞에 아이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선호도가 팍 갈리시죠, 그죠? 굉장히 고소영 씨가 중요한 깜짝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소유욕을 갖게 되는가? 또 한 가지는 경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해외에 일을 하러 가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노랫바람 부는데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저도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아빠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아빠가 돌아오진 않으셨지만 저 시계가 저한테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래도 그 당시에 저 전자시계는 정말 대박 아이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계를 차고 있었을 때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 시계는 멀리 있는 우리 아버지가 그럼 다른 친구들은 부럽게 보고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아버님도 돌아오시고 여전히 저 시계는 저의 자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제 시계를 잠깐 풀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러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 시계를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좀 가난한 친구분이셨거나 아니면 가난한 분한테 드린 거예요. 비용으로 사용하시라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계가 없어졌잖아요. 슬퍼요. 완전 트라우마죠. 그다음부터 제가 시계를 한 번도 찬 적이 없어요. 아 진짜? 그 아이템에. 시계라는 게 만약에 그냥 찾다가 뭐 잊어버렸으면 몰랐을 텐데 그 시계에 담긴 많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제가 패턴을 완성을 해서 그동안 아버지 없어도 내가 씩씩하게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저런 아버님이 많은 좋은 선물을 사다 주실 거라는 기대감에 있었고 그게 내 선물이고 보상인데 그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아이템이 원래는 의미가 없었는데 우리 경험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카푸친 몽키로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돌을 주면은 음식을 줍니다. 근데 처음에 오이를 줬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뭐 사료보다 맛있죠. 근데 옆에 친구한테는 돌을 주면은 더 맛있는 포도를 줍니다. 그러면 이 돌의 가치는 이미 달라진 거예요. 이 원숭이가 아 그렇구나. 이 돌의 가치는 오이가 아니라 포도였어. 근데 또 오이를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없었던 그런 가치가 생성됨으로써 이 뇌에서 그 오브젝트에 대한 이 3차원 아이템이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아, 이번엔 되겠지 하고 믿어봤죠. 근데 또 오히려 줘서 이제는 망연자실하고 드디어 이제 분노를 폭발하게 되는. 그리고 얘는 또 계속 포도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3차원 물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템의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에이, 3차원 가설은 잘못된 것 같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돈은 2차원인데 사람들 좋아하잖아? 돈을 뿌리면 다 가지려고 하잖아?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3차원 물건을 살 수 있잖아. 냉장고도 사고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의미의 전환이죠. 그래서 우리 뇌에 정말 이런 물건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신경회로가 있다는 또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달리 수집증이라는 그런 환자분들이에요. 뭐냐면 물건을 이렇게 모으긴 하는데 버리질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물건을 집안에 모으고 하다가 결국에는 건강이라든지 생존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돼서 나중에는 구조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뇌의 신경회로의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됐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아마도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신경과학적인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오피스입니다. 제가 아이템에 대한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뭘 쌓아놓으면 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내도 그래서 집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오피스에서 일을 안 하고 밖에 나와서 일을 하죠. 우리 머릿속에 아이템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모아두려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설치류를 연구를 하는데요. 이 쥐들도 이렇게 3차원 물체, 그 다음에 2차원 물체를 여러 가지 색깔로 줘보면 2차원 물체에 대해서는 쥐가 별로 반응을 잘 안 해요. 3차원 물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가져와서 이렇게 갖고 놉니다.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죠, 뇌를. 한 쥐는 3차원 장난감을 마구 갖고 놀게 하고 한 쥐는 갖고 놀지 않게 하고 어느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이미징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신경회로를 이렇게 투명하게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뇌를 잘 비교를 해보면 어느 부위가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위를 또 자극해서 우리가 소유욕을 또 조절할 수도 있겠죠. 이런 소유욕 회로가 제가 연구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소유욕 회로가 발견이 되고 우리가 왜 탐욕이나 재물에 대한 소유욕을 만들어내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홈쇼핑에서 마구 주문을 안 하겠죠. 아, 내가 이거 하는 거는 뇌의 장난이야. 내가 속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반면 기업에서는 정말 소유욕 회로를 자극할 만한 디자인의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또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물건을 오래 쓸 테니까 자원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탐욕이나 재물에 대한 소유욕조차도 신경회로가 이제 앞으로 밝혀지게 되면은 이 사회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싸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비싼 값에 팔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그런 소유욕을 잘 조절하게 되면은 자원이라든지 어떤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겠죠. 이런 소유욕 회로가 사실은 많은 동물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욕 신경회로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합니다. 호기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들 끌고 마트에 가면은 계산도 안 했는데 이미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거 다시 갖다 놓고. 예, 그게 이제 그런 회로가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한테 계속 야단 맞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소유욕 회로가 억제되고 그리고 호기심도 좀 줄어들고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겠네요. 저희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엄마하고 중학생 자녀,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들하고 맨날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 중독이잖아요. 게임 중독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을 습득해서 자기의 캐릭터가 발전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성취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현찰을 주게 되면
현찰을 뭘로 바꾸나요? 문화상품권으로 바꾸게 되고 문화상품권에 있는 거를 게임 아이템으로 바꾸죠. 그래서 그걸 수집을 하게 되고 또 최근 기사에 보면 포켓몬고 아이템을 모으신 분이 그 계정을 갖다가 몇 천만 원에 팔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게 되죠. 그래서 게임 중독을 만들게 되고 앞서 말했다시피 쇼핑 중독 이런 거에도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욕 신경회로를 잘 파악하고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런 많은 문제들을 또한 해결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탐욕을 조절할 것이냐? 참 어렵잖아요. 성욕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뇌의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청중이나 학생들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사실은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회로인 것이지 우리가 그런 뇌의 기능을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목표로 삼고 따라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절판됐다고 하네요. 어렵게 구한 책인데요. 나방과 벌 이야기라고 제가 대학생 때 학부 때 재밌게 읽었던 동화입니다. 전 동화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대학생 때까지.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철학책을 좋아하고요. 네, 대학생 때는 동화책을 좋아했어요. 그중에 이 나방과 별이라는 동화는 뭐냐면 나방의 본성에 대한 그런 책이에요. 나방 가족이 있었어요. 이 나방이들의 본성은 뭐예요? 불을 찾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빠 나방이도 맨날 불을 찾아서 다니다가 네온사인 이런 데 들이받고 뒤어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부상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큰형님도 어디 모닥불에 가서 하다가 이제 털을 홀랑 태워먹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모여서 나 오늘 끝내줬다고 아주 뜨거운 불빛에서 내가 태우고 몸을 부상 입고 왔다고 막 서로 자랑하고 있는데 막내 나방이는 유독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부모 나방이가 그런 거야. 나방의 목적은 불을 찾아서 날아다니는 거야. 맨날 앉아서 뭐하니 도대체. 저 누나 봐. 누나 이번에 디스코텍 가가지고 불에 뒤어가지고 여기 눈도 안 보이잖아 지금. 얼마나 멋있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상을 입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엄마 나방이 돌아가시고 아빠 나방이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막내 나방이만 나무에 앉아서 끝까지 살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동화책에서 보면 이 나방이는 별빛을 바라봤던 거예요. 뭐냐면 별빛 아이템을 바라본 거죠. 우리가 그런 아이템에 대한 소유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이템을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초적인 그런 아이템, 원초적인 그런 본능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방이가 바라봤던 별 아이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템을 좋아하세요? 자기가 혹시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나는 이거를 좀 고쳤으면 생각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좀 아이템을 이렇게 패턴 완성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그런 꿈과 비전의 아이템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탐욕 회로의 기능이 뭘까? 이건 약간 억지스러운 주장일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소유욕이 있고 이 탐욕 회로가 있다는 것은 나눔의 전제 조건이다. 좀 이상하죠? 보통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나눔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선물이라든지 그런 아이템에 대한 소유욕이 전혀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 나눔이 가능하겠습니까? 선물을 줘도 기쁘지 않겠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뇌의 기능들은 다 양면성이 있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랑 회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탐심과 소유욕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과 나눔과 협력이 가능하게 되는 전제 조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뇌의 기본적인 본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하셔서 나도 이제부터 돈 벌어야지, 번식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그런 나만의 인생의 아이템을 찾아 나가시고 소유하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이제 뇌과학적으로 풀 수는 없을까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김재수 교수님의 강의는 이응지읒입니다. 이응지읒?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오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오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응지읒이 오줌밖에 없습니까? 여기서
김재수 교수님의 강의는 이응 지읒입니다. 이응지읒?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오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오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응 지읒이 오줌밖에 없습니까? 아, 여기서 0점. 오늘 교수님의 강의는 이응 지읒. 인정합니다.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 혹시 동물 중에도 사람보다도 부성이나 모성이 좀 한결 낫다 이런 동물이 있는지 있으면 제 휴대폰 바탕화면을 깔고 계속해서 도전받고 싶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갑자기 질문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해마입니다. 해마요? 해마는 누구도 못 해주는 기능을 아빠가 해주죠. 그 임신과 출산을 해주는. 남자가? 예, 그래서 수컷이 임신을 해서 나중에 그 수백 마리의 새끼를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선택권이 있으시다면 문천식 씨는 아마 출산을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가정적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도 남지. 저는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 삶 자체가 늘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다른 방향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이 따라간 그 대세의 길에 가야 될 것인지 안전을 선택해야 될지 갈등이 될 때가 많거든요. 이걸 좀 뇌과학적으로 풀 수는 없을까요?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뇌가 선택하게 되는가가 굉장히 신경과학에서도 실제로 중요한 학문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동물 얘기를 했으니까 펭귄의 선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펭귄들이 원래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잖아요. 근데 한 5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살아요. 왜 그러죠? 해안가에는 천적이 살죠. 바다 표범이라든지 물개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를 구해야 되니까 해변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먼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로 양보하는 행동도 보이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먼저 들어가면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잡아먹히고 천적들이 배가 부른 다음에 들어가면 안전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는 거죠. 먼저 가시죠 이렇게 하고 잡아먹히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남들이 하는 이렇게 대세를 따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딜레마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다 대세를 따르고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고 해보세요. 대표적인 게 뭐죠? 선행학습 예를 들면 다 학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 우리 애만 선행학습을 시켰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득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선행학습을 하니까 뭐예요? 비용만 초래되고 아무도 이익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는 안전한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는 이득이 없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룰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서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연계에서야 새로운 시도하면 죽을 확률이 높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내가 알아서 잘 선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아까 쥐 동영상 보니까 분노를 이렇게 하면 또 막 싸우고 가라앉고 이런데 사람은 이렇게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이 있으면 저도 분노를 억제하고 행복하게 살겠죠. 미운 감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계속 패턴 분리가 돼야 되는데 패턴 완성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을 보면 제가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봤더니 나중에 저하고 상처 준 분과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 패턴 완성을. 그래.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그런 패턴 분리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미운 감정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더 괴로운 삶이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신경회로의 역할을 보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여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사람은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서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걸 없애는 방법은 그 대상을 좋아하게 되는 거. 어떤 방법이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좋아하게 되면은 그
그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미워하는 사람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분노의 감정은 커질 거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관계를 회복을 하게 되면은 분노의 감정이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 강한 욕구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누구는 성욕, 누구는 식욕. 근데 이런 차이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이 원래 선천적으로 타고난 뇌의 유전자의 영향이 더 클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뇌에 학습되거나 경험된 것의 영향이 더 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런 본성 자체는 당연히 그 유전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유전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유전적인 거냐 환경적인 거냐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우리의 유전자가 환경에 반응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그냥 유전자 자체로 무슨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어떤 기능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이냐 환경이냐 하는 것들이 분리돼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유전자 환경이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뭐 소유욕이나 탐욕이나 그런 성욕이나 이런 걸 봐도 변하잖아요. 그 정도가. 그죠? 한 사람이 유전자가 변하진 않았을 텐데 유전자의 발현이 변하는 거죠. 성숙하면서 나이가 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전자는 환경적인 요소하고 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그 스트레스가 쌓인다라는 개념하고 그 스트레스를 이제 풀어준다라는 것이 이제 뇌에서 어떤 작용으로 되는 건지. 스트레스도 역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스트레스가 그 만병의 원인이거든요. 예. 한스 셀레라는 박사님이 원인이 다른 여러 환자들이 이분은 암 환자고 이분은 정신이나 뭐 여러 가지 환자들을 비교해 보니까 공통적인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 이름이 후대에 붙여진 게 스트레스예요. 우리 몸이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굉장히 중요해요. 식물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받고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되지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판단을 해서 옮기면 돼요. 장소를. 그게 이제 동물의 뇌의 특성이에요. 그렇다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 물론이죠.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본인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경회로가 발달이 되고 적응을 할 수 있다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겠죠. 그러면 스트레스는 좋은 건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안 좋은 게 많아요. 뇌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일종의. 그리고 신경회로도 많이 변하게 되고요. 우울증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셔가지고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를 주면은 아, 저 사람은 나한테 건강을 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스트레스가 받는데